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일본인 고위 관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본 한국이 어떻길래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히로시 나카무라라고 합니다. 일본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책상에 앉아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드네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딱히 뭐가 문제인지 감이 안 오는 그런 느낌이요. 보고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숫자랑 그래프가 가득한데 보통 이런 건 저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거든요. 비슷한 보고서를 수백 번도 넘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 보고서가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숫자들이 전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렵더라고요.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엔 서류가 쌓여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새 이메일이 계속 뜨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숫자들이 일본의 미래에 의미하는 것들만 가득했죠.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주변국과 비교한 자료가 나왔어요. 중국, 북한, 그리고 특히 한국. 그들의 군대가 점점 커지고 있고 새로운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들은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주가 시작됐는지도 몰랐던 것처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창밖으로는 바쁜 도쿄거리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일터나 학교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걸 보니 오늘도 너무 오래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가 이제쯤이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아까 누가 보낸 영상을 열었죠. 한국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영상이었어요. 예전에도 몇 번 봤던 그런 영상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군인들이 행진하고 탱크나 비행기를 좀 보여주는 그런 거요.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군인들 옆에 로봇개가 걷고 있더라고요. 그게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덩치 큰 기계가 아니라 엄청 매끄럽고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이었어요. 필요한 순간엔 정말 큰일을 해낼 것 같았죠. 로봇개만 충격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습이 다 엄청났어요. 드론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날아다니고 군인들은 엄청 발전된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무기들도 있었고요. 마치 SF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고 바로 우리 옆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멍하니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앞서간 거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일본의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항상 한국을 일본의 어린 동생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더 나이도 많고 경험도 더 많다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니 오히려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메시지였어요. 곧 간다고 답장했지만 제 생각은 여전히 딴 곳에 가 있었어요. 방금 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짐을 챙기고 집에 가려는데 로봇개나 그 최첨단 무기들보다 더 무서운 게 떠올랐어요. 바로 그 영상 속 한국 군인들의 얼굴이요. 그들은 자신감 있고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자신들이 뭔가 크고 중요한 일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죠. 우리 군인들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그런 표정을 본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사무실 건물을 나서니 방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도 한결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어요.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다들 핸드폰에 빠져 있거나 긴 하루를 끝내고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까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도 그 영상 속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로봇계, 첨단 무기들, 자신감 넘치는 군인들 그 모든 것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나 분명한 건 내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였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은 뭘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일본이 이 변화 속에서도 강하고 안전하게 남아있을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였죠. 이런 질문들이 오늘 밤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거예요.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제 일이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일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일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로봇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는데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봤거든요. 한국군이 무장한 채로 행진하는 국군의 날 영상을 보는데 그 옆에서 로봇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끄고 집에서 쉬려 했는데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계속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그게 그냥 멋진 장비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그건 한국이 정말로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다음날 아침 거의 잠을 못 잔 것처럼 기운이 빠진 채로 억지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강한 커피 한 잔을 타서 책상에 앉았어요. 더 많은 걸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바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은 정보에 깜짝 놀랐어요. 기사마다 한국의 군사기술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로봇계뿐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사람 없이 움직이는 탱크, 멀리서 적을 감지할 수 있는 군함까지 만들고 있더라고요. 마치 미래 군대를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늘 일본이 기술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훌륭한 자동차, 기차 기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로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이렇게 첨단 무기를 가진 이웃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군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깊이 찾아볼수록 우리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 경제도 요즘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돈의 가치도 예전만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라별 군사비 지출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그래프를 봤는데 일본의 지출은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에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뒤처졌을까? 머리를 식히려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동네를 걷다 보니 편의점 앞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부 휴대폰에 눈을 고정한 채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와, 한국 진짜 멋지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폰도 최고로 만들고 드라마도 최고고 이제 로봇도 만들고 있잖아. 다른 아이가 덧붙였어요. 그러게 일본도 저랬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건 다 너무 옛날 느낌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저 아이들이 일본의 미래인데 그들은 다른 곳에서 영감을 찾고 있더라고요. 자기 나라에 자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폐업한 가게들, 빈 상점 창문에 붙은 임대 안내문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지친 얼굴들까지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날 밤 발코니에 앉아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왠지 그 불빛이 전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신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시아 주변국들의 뉴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힘을 과시하고 있었고 북한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죠. 그럼 일본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헤드라인을 훑으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과연 일본이 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홀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자립심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제 그게 충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답보다 질문이 더 많아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일본도 그 변화에 맞춰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잠이 들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걸요. 제가 잠깐 휴식이 필요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일본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평소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 보기로 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셔츠와 편안한 청바지를 입고 시부야에 있는 카페로 향했죠. 어쩌면 장소를 바꾸면 머리도 좀 맑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부야 거리엔 언제나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젊은이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직장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바삐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도쿄의 모습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갔을 때 신선하게 갈린 커피 향이 코를 찔렀고 잠시나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마시던 걸로 진한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자꾸만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젊은 커플의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아마도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최신 애니메이션이나 패션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남긴 한마디가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어요. 한국 기술 진짜 대단하잖아. 그 남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는 것 같아. 이참에 한국으로 이사가는 걸 고려해봐야 할지도 몰라. 그 말이 마치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배신감으로 다가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전적으로 탓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친구도 작년에 일하러 서울로 갔는데 거기 기회가 엄청 많대.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도 훨씬 좋다고 하더라. 저는 그들의 대화에 덕이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 늘어나는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높은 삶의 질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갔어요. 그럼 일본은? 그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회사에서 읽었던 보고서들이 떠올랐어요. 그때까진 숫자와 그래프들에 불과했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얼굴을 갖게 된 거죠. 일본의 미래를 외면하고 다른 나라에서 더 나은 기회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얼굴로요.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희망과 기회 그리고 젊은 세대의 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커피를 다 마셨지만 입안엔 쓴맛만이 남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그 젊은 커플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자신들의 미래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밝은 햇살에 눈이 잠시 부셨어요. 시부야 교차로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원하는 미래를 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걷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은 계속해서 복잡했어요. 일본은 항상 독특한 문화, 기술 혁신, 강한 경제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제는 마치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은 우리를 놔두고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았죠. 길을 걷다가 전자제품 매장 앞을 지나쳤는데 최신 스마트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중 대부분이 한국 브랜드였어요. 몇몇 10대들이 그 앞에서 흥분한 얼굴로 기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또다시 세상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작은 공원에 다다랐고 벤치에 앉았어요. 근처에서 한 노인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 그 평온한 표정이 잠시 부러워졌어요. 아마 그분은 일본의 세계 속 위치나 젊은 인재들의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커플이 한 말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어.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건가요? 그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휴대폰을 꺼내 한국의 최근 성과들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쏟아졌어요. 급성장하는 기술 산업,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 국제적 위상까지. 마치 옆집의 정원이 무성하게 자라는 동안 우리 정원은 시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해가 지고 공원에 긴 그림자가 드리울 때쯤 저는 몇 시간을 이렇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둘기와 함께 있던 노인은 사라졌고 이제는 젊은 커플들이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 또한 일본을 떠나 더 나은 곳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졌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다리가 뻣뻣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쿄의 거리들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네온사인 붐비는 전철 사방에 있는 편의점들. 한때는 일본의 효율성과 현대성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는데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한국과의 경쟁이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일본에 남아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불편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는 로봇개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떠나는 일본 젊은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알게 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TV를 켰어요. 밤늦게 하는 쇼 프로그램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전직 방위청 장관이었던 이시바 시게루였어요. 그가 연설을 하고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며 벌떡 앉았어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이시바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일본은 한국과 군사 동맹을 맺어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는 항상 한국을 경쟁자로 봤지 친구로 생각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TV 앞으로 몸을 더 가까이 당겼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죠. 이시바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듣다 보니 꽤 일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한국을 적으로만 대하면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라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는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그려내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작은 섬의 소유권을 두고 한국과 오랫동안 다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새로운 군사력을 갖춘 상태에서 더 이상 단순히 말다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대마도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이시바가 경고했어요. 대마도는 일본의 큰 섬으로 한국에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 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말뿐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시바의 말이 맞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본 한국의 새로운 기술력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들이 대마도를 차지하려 하면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까? 더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시바의 연설이 이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계속 끄덕이게 됐어요. 그는 일본과 한국이 실제로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 둘 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걱정하고 미국의 의존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게 그렇게 미친 생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희 사이에 오래된 문제들이 떠올랐어요. 일본과 한국은 오랫동안 서로 잘 지내지 못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작은 섬을 둘러싼 분쟁, 어업권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다퉈왔으니까요. 이런 갈등들을 정말 다 잊어버리고 협력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던 젊은 커플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들은 한국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발전한 것 같다는 이유로요. 만약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으로 이게 단순히 군사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웃들과 손을 잡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이시바의 연설이 끝났을 때 저는 마치 세상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세계 속 위치가 전부 변하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몇몇 면에서는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TV를 껐지만 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한국과의 동맹이라니?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계속 생각할수록 점점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동맹이 왜 좋은 생각일 수 있는지 이유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요. 적이나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서요. 어쩌면 정말로 함께 일하는 게 우리 두 나라의 생존 열쇠일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는 예전처럼 있을 수 없다는 거였죠. 이제 일본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미래엔 한국과의 우정이 포함될지도 모르겠어요. 책상 위에 놓인 군복을 입은 아버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는 늘 일본의 강함을 자랑스러워하셨죠.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며칠 동안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일하는 동안에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고 회의에선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저 혼자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마치 두 사람이 자리 잡고서 서로 끝없이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제 한쪽은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항상 독립적으로 살아왔잖아. 우리가 굳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해? 특히 한국이라니. 이건 제가 배웠던 역사 수업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갈등을 기억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실용적인 제 다른 한쪽은 조용히 있질 않았어요. 그쪽은 계속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지적했어요. 우리 국방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군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웃 나라들로부터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저는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 군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몇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병사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로봇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함성과 항공기는 매우 발전해 있었어요. 사이버 전쟁 능력은요? 그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엔 우리 군대를 살펴봤어요. 우리도 장비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과 비교해보니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마치 구식 플립폰과 최신 스마트폰을 비교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빈 벤치에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바라봤어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갔고 어두워지자 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진짜로 깨달았어요.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바다에서 가장 큰 고기라고 착각할 수 없다는 걸요.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했어요. 한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들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을 거고 우리 군인들이 함께 훈련할 수도 있겠죠. 지역의 위협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테고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엔 오래된 감정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함께 일하는 게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출근했어요. 동료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고 또 다른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어요. 몇몇은 사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두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로 이어지는 거죠. 마치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보고서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공식적인 보고서는 아니지만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필요했거든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글을 썼어요. 우리 군대의 약점, 한국 군대의 강점에 대해 썼고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과 그 동맹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다. 그 말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보니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맡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임무가 생겼어요. 쉽진 않겠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일본은 더 이상 혼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어쩌면 한국과 함께라면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두 나라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지도 모르죠.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알아갈수록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이건 일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공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긴장도 됐고 설레기도 했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경험이 일본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비행기 타는 날이 됐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쿄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짧았지만 마치 큰 경계를 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륙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일본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서서히 서울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고층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도시 전체가 새롭고 활기차 보였어요. 요즘 가끔은 도쿄가 조금 낡고 지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라 서울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 속에 느껴지는 활기가 다르더라고요. 공항은 초현대적이었고 로봇들이 여행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마치 미래에 들어선 기분이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로 갔어요. 택시기사님은 친절하셨고 일본어를 조금 하실 줄 아셨어요. 20년 동안 서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죠? 하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저도 알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강남 스타일 노래로 유명한 강남을 방문했는데 단순히 대중문화로만 유명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IT 기업들이 자리 잡은 거대한 사무실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삐 지나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기술 박람회에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본 것들은 거의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복잡한 작업을 해내는 로봇들, 완전히 현실처럼 느껴지는 가상현실 시스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신소재들까지.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차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멋진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중 한 전시가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였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 차가 작동하는지 설명해줬는데 그녀의 눈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똑똑하고 성실한 젊은이들이 떠올랐어요. 왜 그들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 흥분하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또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 도시는 밤낮 없이 활기가 넘쳤어요. 카페에는 노트북을 켜놓고 일하는 사람들, 또는 심각한 토론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길거리 음식 판매대에서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팔고 있었죠. 이 모습은 제가 젊었을 때 일본의 경제 호황기 시절 도쿄가 떠오르게 했어요. 대학 캠퍼스도 방문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강의에 들어갔어요. 교수님은 영어로 강의를 하셨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방 안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학생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 교민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은 왜 한국으로 이주했는지 이야기해줬어요. 여기선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한 분이 말했고, 여기선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얘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본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할 수 있었다면 일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 저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우리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상기시켜줬지만 동시에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도 보여줬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된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더 이상적이나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일본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한국의 에너지와 낙관주의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동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에너지를 일본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국과 경쟁하는 대신 협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쉽지 않겠죠. 두 나라 사이엔 너무 많은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일본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생겼어요. 도쿄에 도착하자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겠다고요. 경쟁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요. 함께라면 미래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일본도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배울 준비를 하고 성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생존은 단지 강하고 힘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변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때 경쟁자였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일본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